아들네 여행 가 있는 동안 집 팔았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 비어? 떠날 준비하느라. 갑자기요? 왜 우리가 없을 때?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미뤄온 거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 내가 알아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알아서 해.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이유라도 말을 해줘야죠.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박순희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소리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방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련된 말에 귀가 먼저 열리는 법이지요. 여보, 솔직히 오래 못 버티겠어.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이제 애들도 좀 커서 손도 덜 가고 우리도 좀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런데 당장 애들 학교랑 우리 출퇴근 생각하면 지금 집이 가장 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곳 알아봐야 한다고. 그곳이라니? 말했잖아. 요양우원. 그 단어는 며느리 입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칼날처럼 똑똑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발을 떼지 못하고 복도 불빛에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밥도 시간 맞춰 나오고. 근데 엄마가 들으면 폭발하실걸. 그래서 여행 갔다 온 뒤에 차분할 때 얘기하자고. 그 사이에 짐도 좀 정리하고. 그 뒤로는 잘 안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마치 제 심장처럼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못 박힌 사람처럼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균열처럼 얇게 퍼진 그림자를 보며 지난 몇 년을 되짚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늘면 웃음도 늘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녀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2번, 세탁망을 1번 더. 그게 제 기쁨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쁨의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소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세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거긴 제가 할게요. 그릇은 저희 방식이 있어요. 저희 방식이라는 말이 참 묘했습니다. 같은 집인데 제 방식은 갑자기 금지되곤 했습니다. 다음은 제 물건 자리였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쓰던 국자통과 양념통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지요. 베란다 박스 속에 들어가 있더군요. 이유를 묻자 며느리는 이게 훨씬 깔끔해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깔끔. 참 좋은 말인데 그날따라 제 손등에서 열이 났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하나둘 박스로 옮겨가는 동안 저는 자꾸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 방식이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곳이라는 2글자가 이불 속으로 스며들어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이후 옆방에서는 손녀가 웃는 소리가 났고 며느리는 식탁에서 휴대폰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베란다에서 짧게 통화하고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생활은 제 귀에 또렷했습니다. 제 마음만 어두웠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오래 쓰던 찻잔을 꺼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 콘센트 옆 전기밥솥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켜두던 보온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플러그가 뽑혀 있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 반짝이는 새 기계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 사왔던 에어프라이어였습니다.
저는 플러그를 다시 꽂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마음이 가슴팍을 눌렀습니다. 집안 풍경에서 제 것들이 자꾸 뒤로 밀리고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느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 창가에 선풍기 바람이 살짝 지나가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 갑자기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이라는 단어 대신 제 머릿속에는 다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나의 방. 내가 숨을 고르고 내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곳. 그게 있을까? 있다면 어디일까? 잠이 오지 않는 밤은 길지만 새벽은 금방 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여명이 들고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바빴고 아들은 서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조용한 출발선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개는데 택배 상자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봄옷 도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상자 옆에는 검은 마커로 크게 쓰인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방 버릴 것. 검은 글씨가 너무 진해서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버릴 것. 제 방은 원래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 서랍, 벽장. 그 이름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버릴 것이라는 단어는 제 등을 차가운 벽에 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오래 쓰던 담요, 옛날 라디오, 낡은 손거울, 소박한 비닐봉지에 넣어둔 바늘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잠깐 손에 든 손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거울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결국 손거울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요, 버리자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요. 집이 좁으니까. 그래, 정리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상자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을 찾아야 하겠다고. 살려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저녁 무렵이 되니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저는 식탁 옆 벽면의 사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제 남편의 흑백 사진과 제 청년 시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어느새 여행 사진과 아이들 단체 사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사진은 어디 갔나 싶어 틈새를 살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만 쏙 잘려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이야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서 누군가의 자리를 뺀다는 건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쾅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며느리 방에서 작은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연휴 때 정리 다 끝내고 우리도 여행 가자. 좋지. 엄마한테도 말해야지. 말하면 또 감정적인 얘기 나오잖아. 그냥 다 준비해 놓고. 준비. 그들이 말하는 준비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발언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착착 정리하는 살.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 동네 버스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장날이면 만났던 얼굴들, 어릴 적부터 알던 가게 앞 인사들, 밥 먹고 가라던 친한 이웃들의 말투. 그곳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선명한 바늘땀이 하나 톡 박히는 느낌. 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낯설지 않은 동네. 내가 이름으로 불리는 곳.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문턱을 조용히 넘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손녀 도시락을 챙기고 며느리의 감사해요를 짧게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의였고 저는 그 예의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는 어제의 검은 글씨 3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방 버릴 것. 아침을 정리하다가 밥솥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플러그가 여전히 뽑혀 있었습니다. 묵직한 밥솥 튼자리만 차지하는 옛것이 되어 있었고 그 옆에 번쩍이는 새 기계가 주인인 듯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쌀알 서너 개가 저를 봤습니다. 밥 냄새는 사라지고 금속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껑을 닫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건 밥솥이 아니라 나였구나. 점심 전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방 구석까지. 살다 보면 집은 말을 합니다. 바닥 스크래치, 문고리의 미세한 흔들림, 서랍이 닫히는 소리. 그날 저는 집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식탁. 제자리는 식탁 모서리 끝이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앞에는 등받이가 불편한 의자가 있었지요. 다른 의자와 다르게 제 의자만 푹신한 방석이 없었습니다. 사실 방석이야 쉽게 얹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방석을 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바쁘고 누군가 힘들까봐. 그렇게 제 허리는 한동안 이유 없이 더 아팠습니다. 작은 불편을 말하지 않는 버릇. 그게 저를 자꾸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냉장고. 문을 열자 각 잡힌 통들이 줄을 섰습니다. 반찬통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요. 아빠 샐러드, 엄마 디톡스, 아이 과일. 제 이름이 붙은 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반찬이라는 스티커가 있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 그 스티커의 빈자리를 저는 오늘에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스티커 하나 없어져도 집은 굴러가지만 사람 하나의 이름이 사라지면 마음은 비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거실 장식장. 유치원 작품들, 가족여행 액자, 아이들 상장. 그 속에 낡은 꽃무늬 자수가 들어있던 제 액자는 베란다 박스 위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다는 며느리 말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액자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나와 눈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세탁실. 세탁기 옆 가느다란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 것만 검은 것만. 색 있는 건 따로. 생활 규칙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은 베란다 세탁대로. 순간 어제의 상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버릴 것. 저는 내 옷을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세탁대 위 물줄기가 차갑게 손등을 때렸습니다. 거품이 송금 사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자라난 게 있었습니다. 생각. 그리고 결정의 씨앗. 그날 오후 손녀방 책상 앞에 진학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리던 자리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하니 당연히 그 자리를 내줬겠지요. 저는 말없이 포스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없는 사람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주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래. 그럼 나는 말끝을 흐리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쉬세요라는 말은 달콤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늘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뜻도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눌린 방석처럼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장 아래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전 동네에서 쓰던 달력을 몇 장 가져와 끈으로 묶어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니 낯익은 글씨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옛 이웃들 전화번호,
시장 단골 가게 주인 이름, 경로당 모임 날짜. 제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에 손글씨를 따라가며 머릿속에 작은 길들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 길들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김치 조금만 더 담가드려요? 이모, 손주 소풍가요? 과일 깎는 건 내가 도와줄게. 언니, 저녁에 잠깐만 들려. 조용히 차 한잔하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 몇 개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하면 놀랄까봐, 말문이 막힐까봐. 그러나 지우개질을 하듯 망설이다가 결국 한 통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어머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내 목소리 좀 들으려고. 애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근데 나 요즘 좀 그래. 영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듣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무슨 일 있구나, 응. 그럼 이번 주 수요일 장날에 시장 쪽으로 잠깐 나와. 사람들 보자. 전화기를 내려놓자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잠시 귀를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금방 날아갈까봐. 그날 밤 며느리는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우리 가족 제주 가요. 잘 됐죠? 어머니도 푹 쉬세요. 가족이라는 그 단어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 순간 저는 내일 아침 할 일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곳이 아니라 내 곳을 찾아야겠다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버릴 것과 남길 것 두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건 목록보다 먼저 떠오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릴 말 괜찮아. 난 아무래도 돼. 남길 말 나는 이걸 좋아해. 저는 제 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길 것은 손바느질 상자였습니다. 돋보기, 헝겊 조각, 얇은 바늘들. 그 상자를 열면 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두 번째로 남길 것은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여름밤 창문 살짝 열어놓고 들었던 노래들이 라디오 안에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남길 것은 손녀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카드. 할머니 사랑해요. 그 카드만 보면 저는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베란다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앞에서 커튼이 가볍게 숨쉬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한숨 길게 쉬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건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말을 내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한숨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요.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좀 오래 비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행이 좀 길어요. 그래. 집은 내가 볼게. 아, 그리고 혹시 어머니 방에 있는 오래된 것들은 우리가 없는 동안 정리. 존말 끝에 붙은 말줄임표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정리할게. 그 대답 속에 제 뜻이 다 들어있다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점심엔 아들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밥을 두어 숟가락 따다가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왜? 그냥 엄마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예전 같지 않아야지. 아들은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예전엔 다 참았어. 이젠 조금 덜 참아보려고. 아들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알아. 근데 사람은 각자 노력할 게 따로 있지. 그 말은 꾸중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제 마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걸이에서 옷을 몇 벌 꺼내 한쪽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여기서 살기 위해 입던 옷과 내가 좋아서 입는 옷을 나눴습니다. 색깔이 먼저 구분해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 단정하게 보이려고 고른 회색과 검은색들, 그리고 오래 묶어둔 진짜 제 취향 연한 에메랄드색 스웨터 하나. 저는 스웨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터를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집안 공기가 다시 바쁘게 달렸습니다. 손녀 숙제, 며느리의 빨래, 아들의 전화. 저는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익은 일입니다. 그릇을 하나씩 말리며 제 마음도 하나씩 말렸습니다. 물기 제거. 젖은 마음을 마른 마음으로. 그때 며느리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여행 가 있는 동안 말씀드려요. 감정 격해지면 곤란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더 조심스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깨지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져야 할 건 그릇이 아니었으니까요. 밤 모두가 잠든 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별은 희미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버릴 것 상자를 나는 내 방식으로 바꿀 거라고. 상자에 적힌 검은 글씨 위에 제 글씨를 덧대어 적을 거라고. 엄마 방 살릴 것. 펜을 찾아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진한 마커로 버릴 것을 지우고 살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비뚤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글씨였으니까요. 그리고 상자 맨 위에 손거울을 올렸습니다. 덮개를 닫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넌 버릴 사람이 아니야.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집을 사기 전 제가 오래 살던 동네. 시장 골목이 반짝이던 겨울밤, 언니 하고 불러주던 목소리들, 친구들 얼굴, 아는 약국, 익숙한 미용실, 버스를 타면 꼭 앉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어딘가가 아니라 제 발자국이 이미 찍힌 길로. 낯선 편안함보다 익숙한 온기가 더 절실했습니다. 예전 그 익숙함을 떠올리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웃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이 다시 나를 알아보는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첫 발을 딛게 될 거라는 걸.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여행 가방 켜켜이 쌓아두고 떠난 그날 저녁, 나는 집안 불을 모두 켰습니다. 밝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싱크대 위에 묵은 수세미, 식탁 모서리에 남겨진 쌀알 하나, 거실 장판에 눌어붙은 테이프 자국.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산 골판지 상자를 펼쳐 바닥에 눕혔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살릴 것, 나눌 것, 버릴 것. 글자를 쓰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첫 번째로 꺼낸 건 국자와 뒤집개였습니다. 손잡이 끝이 반들반들해질 만큼 쥐었던 것들. 국자 끝을 한번 쓸어보고는 나눌 것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건 네가 더 많이 쓸 일이 있겠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웃었지요. 두 번째는 내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에 붙여둔 내 이름표가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살릴 것 상자에 곧장 넣었습니다. 비가 올 때 누구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우산뿐이었습니다. 옷장은 뜻밖의 간단했습니다. 남이 사준 원피스, 기념일에 한 번 입고 벗어둔 자켓. 내 손에 익지 않은 옷들은 나눌 것 상자에 담았습니다. 내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은 몇 벌 없었습니다. 수선에 입던 헌 카디건만 살릴 것으로 남았지요.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고 처음 만든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쓰다 지워진 메모들,
날짜 옆에 찍힌 내 볼펜 압력, 그게 내 이력서였으니까요. 그 옆에는 손글씨로 적어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를 위한 적금 월 3만 원.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적금 덕에 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 보탤 수 있었지요. 그 종이는 살릴 것 상자에 맨 위로 올렸습니다. 나도 나를 조금은 챙겼다는 증거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을 훑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화, 며느리의 낮은 굽신, 아들의 검은 구두, 그리고 내 고무 슬리퍼. 슬리퍼 바닥이 얇아져 바닥 무늬가 손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버릴 것 상자에 슬리퍼를 조심스레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포장하는 내내 주방 타일 사이로 흘러든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얇은 숨과 함께 들었던 그 말. 그곳 보내자. 이 집에 들어올 때 나를 맞아준 말은 어서 오세요였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마음먹게 만든 말은 보내자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말 가운데 이렇게 가벼운 듯 무거운 말도 드물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차 한 잔을 내려 테이블에 두고 휴대폰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예전 동네 사람들 이름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영자, 복심, 철균의, 문구점 미정이 엄마. 몇 년 동안 명절 문자만 겨우 주고받던 사이. 나는 제일 위에 있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어머, 언니 목소리 맞지? 밤에 웬일이야? 나 돌아가려고. 어디로? 우리 예전 동네로. 거기 시장 앞 골목, 뒷집 담벼락에 접힌 장미덩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언니 무슨 일 있어?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 영자는 한숨을 쉬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부동산 하는 조카한테 물어볼게. 언니가 편히 살 조그만 집 하나 찾아놓을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 동안 손을 턱에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떠날 곳이 정해지니 상자에 무엇을 넣을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내 발에 맞지 않는 것들, 내 손이 좋아하지 않던 것들, 내 마음을 작게 만든 것들. 그건 남겨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식탁 가운데에 흰 종이를 한 장 놓고 돌아갈 때 챙길 것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마지막 상자를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테이프가 상자면을 가르며 붙는 소리가 쭉 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마음의 바닥까지 한 번에 덮어버리는 소리 같았거든요. 아침 햇빛이 거실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상자 하나에는 내 사진 2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날 공장에서 처음 월급 받은 날,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찍은 사진. 그리고 아기였던 아들을 내 품에 안고 서 있는 사진. 둘 다 내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 살았고, 지금의 나는 나를 다시 키우기 위해 떠난다는 것. 문고리를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간다 내가. 그 주 목요일 저녁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연이어 났습니다. 간단한 멜로디 같은 소리 뒤로 아이들 웃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나는 거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에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 상자 옆에는 검은 매직으로 쓴 글씨가 뚜렷했습니다. 살릴 것, 나눌 것, 버릴 것. 먼저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들은 뭐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집이 비었죠? 나는 대답 대신 상자 옆에 둔 손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방을 나의 방으로 돌려놓습니다. 며느리가 손편지를 읽고는 당황한 듯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아들이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여행 좀 다녀왔더니 나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기다렸지. 내가 내게 엄마 같이 살자고 말하던 그때처럼.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상자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사 가려고?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니 어디로 간다는 말이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 동네로. 손주들도 그때서야 뭔가 이상한 상황을 눈치챘는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들 쪽으로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자리로 가는 거다. 며느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없을 때 이런 결정을 하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같이 있을 때도 몰랐지. 문틈에서 내가 들었던 말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 나는 가볍게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그곳 보내자.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빛이 변했고 아들은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상자 하나를 가볍게 발로 밀어 아들 앞으로 보냈습니다. 나눌 것 상자.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고른 것들이야. 냄비, 접시, 밥그릇. 내가 골라 산 건 거의 없다. 그래도 그동안은 말 안 했어. 가족이니까. 아들이 낮게 말했다. 엄마, 그날의 말은 우리가 잘못했어. 그건 그냥이 아니더라.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을 어디에 둘지 몰래 정하는 집에서는 밤냄새도 달라져.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편하게, 나를 편하게 하려는 마음이었다면 먼저 물었겠지. 어디가 편하냐고. 나는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2번 두드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래 불편했다. 아들이 소파 끝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려고? 엄마 이름이지만 우리가. 나는 아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기 전날 나는 내 이름으로 결정을 했다. 오늘은 그걸 알려주는 날이다. 멈칫하던 아들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다. 미안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를 안 봤으니까. 나는 상자의 테이프를 조금 뜯어 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젊은 내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내가 이 집을 살 때 나는 내 자리가 거실일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자리는 주방이고 나중에는 문간이더라. 문간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사람도 짐처럼 보이더라. 말하고 보니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 안쪽이 시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할 문장을 제때 꺼낸 느낌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내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큰애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디서 봐요? 할머니가 먼저 찾아가마. 학교 앞 떡볶이집, 시장 통로, 공원 벤치.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불러라. 나는 아이들 이마에 입을 댔습니다. 너희에게는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내가 제일 많이 해줄게. 며느리가 다시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팔기 전에 한마디는 하셨어야죠. 가족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먼저 물었어야지.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어디가 편해요? 근데 너희는 엄마 해줘만 말했다. 거실 시계가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끝낼 때까지는 시계가 내 시간을 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동네로. 거긴 우리가 가도 돼? 초대하면 오게. 나는 한 단어씩 끊어 말했다. 초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사는 내내
내 자리는 초대 없이 정해졌다. 이제부터는 나도 초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소파 옆에 놓아둔 작은 노트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손주들 생일에 내가 직접 만든 음식 보내기. 명절 전날 탕국 끓여 나눠주기, 아들이 아플 때 죽 배달하기. 그리고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지켜줄 일 요구할 때는 부탁합니다로 하기. 내가 쉬고 싶다고 말하면 그대로 두기. 내 방의 문을 먼저 두드리기. 아들이 노트를 읽는 동안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많이 무뚝뚝했죠. 말이 자꾸 짧아지고 부탁이 명령처럼 나오고 그게 다 버릇이 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릇은 고칠 수 있다. 근데 자리는 내가 먼저 바꿔야 고쳐지더라. 자리요? 나는 여기서 길 건너 편의점보다 늦게 닫는 사람이었다. 문을 닫아도 다시 열려야 했으니까. 이젠 밤이 오면 내 방의 불이 내가 끄고 싶은 때 꺼지게 하고 싶어. 아이가 내 손등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진은요? 우리 사진도 가져가요? 나는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사진은 여기 두자. 너희가 클 때마다 하나씩 붙여라. 내가 보러 오마.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벽에 걸린 키홀더에서 열쇠 하나를 빼 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 열쇠. 이건 두고 간다. 일단 지금 너희가 사는 집이니까.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문자로 한 줄. 언제든. 전화 대신 문자. 급하게 소리치는 말 대신 생각을 거친 한 줄.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내 작은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 말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모든 게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돌아갔을 때 너희끼리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날 밤 나는 상자 위에 누운 듯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베란다에서 오래도록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싸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말도 짐처럼 한 번에 다 옮길 수 없으니까요. 문득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에 붙은 쪽지들 사이에서 우유 사기, 세탁소 같은 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한쪽 빈 공간을 찾아 작은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나 금요일에 나갑니다. 안녕. 그 문장을 붙이고 뒤돌아서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인사는 떠나는 이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상자들의 네모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살릴 것, 나눌 것, 버릴 것. 나는 속으로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기다릴 것. 누군가의 사과,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내 안의 평안을요. 이제 남은 건 나의 발이 나를 데려갈 곳으로 가는 일뿐. 그리고 그 길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이름을 또박또박 다시 부를 겁니다. 금요일.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고요한 집에 내가 붙여둔 쪽지들만 반짝였습니다. 살릴 것, 나눌 것, 버릴 것. 마지막으로 상자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러주고 식탁 위에 흰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새로 오실 분들께 이 집은 볕이 좋습니다. 거실 오른쪽 벽에 못 하나만 더 박으시면 겨울에도 빨래가 잘 마릅니다. 부디 서로에게 따뜻하게 써주세요. 내 손글씨가 낯설 만큼 또렷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 이웃 할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이쿠, 이사가.
네, 이제 제가 제자리로 가보려고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할까 하다 참았어. 수고 많았어. 이 동네도 고생 많았고.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못 받은 인사까지 한꺼번에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짐차가 골목에 멈추고 기사님이 상자를 척척 실어 올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 진짜가? 응. 아들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목깃을 잡아 반듯하게 펴주었습니다. 춥다. 목 따뜻하게 하고 다녀. 엄마,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생각 많이 해봤지. 그래서 가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사진은 여기 붙일게요. 다음에 와서 같이 봐요. 그 말에 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과자 들고 간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을 계약하던 날, 비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젖은 우산을 거실에 세워두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아이가 편히 다니도록 역 가까이 햇볕 좋은 집. 그 다짐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짐은 늦게 알았습니다. 나도 편히 살자. 그 다짐은 이제 지키려 합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참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키우던 스킨답서스. 새 집에 가져가려다 쪽지 하나를 붙여두고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물을 아끼지 말고 주세요. 이 집은 오래 목말랐거든요. 짐차는 큰 길로 나갔고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가 코너를 돌 때까지 나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게 남으면 자꾸 서러워지거든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첫 장에 적었습니다. 돌아가면 내 이름부터 걸자. 문패에 새겨질 네 글자 박순희. 2시간쯤 달렸을까요? 영원시장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도 골목 냄새도 신호등 앞 포장마차 색깔도 그대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간판들의 발음이 나를 반겼습니다. 언니. 영자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예전처럼 빠른 걸음. 방반왔어. 분식집 2층, 햇빛 좋아. 언니 걸음으로 5걸음이면 시장이야.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한낮 햇살이 방 한가운데를 포근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탁상시계 하나와 작은 선반, 창틀에 앉은 고양이 한 마리 분식집 고양이라네요. 나는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발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짐을 푸는 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살릴 것 상자에서 내가 고른 사발 2개를 꺼내 싱크대에 올렸고 나눌 것 상자에서 수건과 담요를 빼 이웃에게 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버릴 것 상자는 끝내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분식집에서 떡볶이 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내려와서 떡볶이부터 먹자. 영자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장에 들러 첫 장만을 봤습니다. 도자기 가게에서 작은 접시 2개, 유리컵 2개, 길가 화분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고른 것들만 골랐습니다. 그걸 들고 방에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2사람이 먹을 만큼만. 나와 나. 설거지 물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반짝임이 이렇게 눈부신 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녁엔 작은 집들이를 했습니다. 영자는 계란말이를, 미정 엄마는 무생채를, 분식집 사장님은 김밥 2줄을 올렸습니다. 나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 오늘은 우리가 움직일게.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나. 한참을 헤아려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먹먹했습니다.
언니 여기 오길 잘했지? 응. 이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이름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마다 내 허리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밤이 깊자 다들 돌아갔고 방 안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첫밤은 낯설고도 편안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나는 공책을 펴고 오늘의 첫 초대장을 썼습니다. 영자, 미정엄마, 분식집 사장님.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찻잔 2개와 내 이야기를 준비할게요. 와서 함께 앉아줘요. 초대를 보낼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착. 잘 잤니? 잠시 후 또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영상통화해요. 아이들이 인사하고 싶대요. 그래. 낮 2시. 약속을 짧게 잡고 나는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골목을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은 이제 나를 기다려준다. 이곳에 온 지 한 주가 지났을 때 문 앞에 조그만 문패가 걸렸습니다. 박순희. 글씨가 삐뚤고 귀여웠습니다. 미정 엄마가 시장 간판쟁이한테 부탁했어라며 건네준 선물이었죠. 문패를 걸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초대는 여기로. 토요일 오후 2시. 영상통화가 울렸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이 예뻐요. 카메라를 돌려 창밖 골목, 로즈마리 화분, 싱크대 위 2개의 사발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언제 놀러 가도 돼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올 때. 그리고 숙제 없는 날. 알겠어요. 아들이 화면 속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내가 혼자 먼저 가도 될까? 와라. 점심은 여기서 먹고. 약속한 날 아들은 망설이는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했던 그 내가 모른 척했던 비용들. 다는 못 챙겼지만 시작이라도. 나는 봉투를 받아 잠시 바라보다가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이만큼만 두고 가. 나머지는 너희 집 냉장고에 좋은 반찬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다. 내가 필요하면 말할게. 아들의 얼굴이 놀라다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구나. 내 자리지. 나는 씩 웃었습니다. 내가 정한 자리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정한 자리를 내가 존중하면 된다.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리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 맛. 너 어릴 때 감기 오면 늘 이걸로 버텼지. 응. 그때 엄마가 내 이마에 손 얹어주던 온도 갑자기 떠오르네. 말끝이 떨리길래 대화는 길지 않게 끊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들이 내 뒤를 성큼성큼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사네. 응. 날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들은 시장 입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이야. 명령처럼 말하는 버릇 고치는 중이고, 무엇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보는 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엄마도 있으면 있는 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제목처럼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들네 여행 간 날 집을 팔았대.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다가 속사정을 알고는 이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잘했어. 아무도 안 쳐주는 박수는 스스로 쳐야 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대신 쳐주는 박수만 바라보다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화면 너머 여러분께 슬쩍 부탁 하나만 남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오늘의 나처럼 자신을 감추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건네주세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자리는 당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걸음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늦지 않게 이만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이웃의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화면 너머에서 만나면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안녕하세요, 아무개 씨. 그렇게 시작하면 그날은 벌써 반은 따뜻합니다.